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3일 후인 4월 13일 일요일 오후 1시에 서울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의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지은이는 한민, 멸종위기 1급 토종 문화심리학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미국 클라크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역사, 철학, 인류학, 사회학, 뇌과학을 넘나들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TVN 어쩌다 어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튜브 3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등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며 기업 및 각종 기관에서도 활발히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우송대학교 등에서 심리학과 문화심리학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한말 이래 한국인들은 망국과 일제강점기, 분단과 내전을 겪으며 가난과 궁핍에 시달렸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이어지는 가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뼈저린 가난은 상승을 위한 동기로 이어졌다. 잘 살아보세.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 IMF 선정 10대 선진국 등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지표들은 한국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이다.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게 되었지만 부자가 되겠다는 우리의 동기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부자가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돈이 돈을 낳는 세상이다 보니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쟁 또한 격화된다. 이제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되려면 예전보다 훨씬 많이 벌고 훨씬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 낮은 행복도와 높은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 심화되는 사회 갈등과 늘어나는 혐오 범죄는 한국인의 좌절을 반영한다. 한국인은 간절히 부자가 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어느 정도 부를 손에 쥐었지만 더욱더 부자가 되길 원했다. 그러는 동안 한국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과 그에 따른 스트레스, 불안과 우울, 사회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다. 우리가 더 부자가 되어야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어느 때보다 커진 불안과 우울,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된 사회 갈등은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를 외부와 다른 이에게 투사한 결과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할 이유다. 이 책은 살아갈 이유에 대한 책이다. 문화심리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한국인들은 어디서든 가능성을 찾고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남은 것은 삶의 방향을 바꿀 의지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했다. 전 세계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성인 18,850명에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 일본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족을 제일 앞에 둔 반면 한국은 돈을 제일 앞에 놓았다.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다. 흥미롭다고 말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다. 한국 사람들은
어쩌다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됐을까? 하지만 이 통계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는 국권뿐만 아니라 물자와 재산, 인권과 사람까지 무차별적으로 약탈당했다. 쌀이나 놋그릇 등 수많은 물건이 일본으로 공출되고 심지어 절에 있는 종, 집에서 쓰는 요강, 놋으로 만든 밥그릇까지 싹 다 빼앗겼다. 이 가난하고도 처절한 역사가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다. 1950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지 겨우 5년 만에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이 일어난다. 집이 부서지고 재산을 잃고 가지고 있던 것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 많았다. 이때 먹던 대표적인 음식이 꿀꿀이죽이었을 정도니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다. 꿀꿀이죽은 미군 부대에서 나온 미군들이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한데 모아서 끓여 먹은 것이다. 지금 중년 세대들의 부모님 세대, 청년 세대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았다. 한국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화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했고, 가난해서 남에게 무시당했으며, 가난해서 가족을 지킬 수 없었던 일이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이러한 경험을 거쳤기 때문에 돈만큼 중요한 게 없다. 돈이 없으면 가족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가지게 된 건 아닐까. 그렇기에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를 한국 사람은 각박하다, 가족보다도 돈이 먼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오랜 시간 가난을 겪었고 불안한 경제 상황을 경험하면서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가족과 더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라고 이해하는 편이 옳지 않을까. 수십 년 동안 오르락내리락하는 한국 경제를 버텨낸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중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안전한 방법은 교육이었다. 아직까지도 교육은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화두가 되는 영역이다. 2000년대쯤 사람들이 가장 선망했던 직업은 판검사, 변호사, 의사 등이었고 교수도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선망하는 직업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격차는 재직 1년 미만일 때 924만 원, 1년에서 3년 사이에 1,560만 원, 5년에서 10년일 때는 2,136만 원, 20년 이상일 때는 3,900만 원에 달한다.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1995년에는 중졸 이하와 대졸 이하의 격차가 48만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중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임금 격차가 171만 원에 달한다.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를 감안해도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다. 최소한 대학은 나와야 어느 정도는 억울하지 않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추세가 대한민국이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이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 물려받은 게 없는 상황에서 부자가 되려면 교육을 받아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장사를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이 그리스는 34.1%, 터키는 32.7%, 그 다음이 대한민국으로
25.4%다. 일본은 10.4%, 미국은 6.3%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17.0%인 걸 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부자가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부동산이었다. 땅을 팔아서 보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서 세를 받는 것, 건물을 거래하며 이득을 보는 것 등이 사람들이 가장 빨리 선택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방법이었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에도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때 거의 피크를 찍었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결정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재능이 필요한 분야지만 스포츠 문화 계열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 IMF 외환 위기 시절에 박세리 선수가 있었다. 최근에는 프로게이머도 새로운 부자의 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 유튜브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많은 사람이 도전하는 부자가 되는 길 중에는 주식과 코인이 있다.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자 미국의 투자자, 경제학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 행위란 철저한 분석의 바탕을 두고 투자 원금의 안정성과 적당한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위는 투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다. 즉 투자는 분석의 바탕을 두고 원금이 보장된 상태에서 적당하게 수익을 내는 행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빚을 내 투자하고 3배, 4배, 10배로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라고 불리는 투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 특히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그 영향으로 영끌, 비투라는 말까지 생겼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는다는 말이고 비투는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말이다. 왜 한국인은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사랑했고 꾸준히 콘텐츠로 만들어온 역사적이면서도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다. 의적 홍길동, 대도 임꺽정, 산적 장길산, 협객 일지매 등이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모두 도둑이라는 점이다. 의적은 다른 말로 하면 부를 재분배해주는 사람이다. 의적 이야기에는 부자나 양반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절대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민중의 피를 빨고 고혈을 짜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민중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저런 나쁜 부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도 조세형이나 신창원이 화제가 되었다. 이들은 의적이 아닌데도 그들이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망다닐 때 사람들은 그들이 잡히지 않기를 바랐다. 이들이 계속 도망다녔으면 좋겠다고 시민들이 인터뷰를 할 정도였으며 신창원이 잡혔을 때 입었던 옷이 큰 유행이 될 정도로 화제였다. 한국 사람들은 분명 도둑에게 투영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를 보자. 여기 A 조건과 B 조건이 있다. A 조건은 1억 원을 무조건 준다. 100%로 1억 원을 준다. 반면 B 조건은 확률 게임으로
1억 원을 딸 확률이 89%다. 5억 원을 딸 확률은 10%다. 한 푼도 따지 못할 확률은 1%다. 대부분 나라의 사람들은 A를 선택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80% 이상이 B를 선택한다. 한국 사람들은 도박적인 위험을 감수하고도 주로 B를 선택한다. 한국인들의 이런 성향은 굉장히 예전부터 기록에 남아있다. 구한말 한국에 머물렀던 이탈리아 영사 카를로 로제티의 글을 보면 조선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다. 한국인들은 도박판만 벌어지면 쌩쌩해진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런 한국인의 심리를 학술적으로 설명해보자. 심리학 개념 중 비현실적 낙관성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개념을 짧게 설명하면 현실적인 확률과 관계없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는 낙관성이다. 이를 알기 위해 사람들에게 보통 사람들은 60세 정도가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20%가 됩니다. 당신은 암에 걸릴 확률이 몇 %일 것 같은가요? 라고 질문한다. 그러면 국가별로 통계 확률이 나와 있으니 많은 사람이 나도 20%겠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일반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20%지만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대답 안에 비현실적 낙관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의 비현실적 낙관성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 사람들의 비현실적 낙관성이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 한국은 8.61점, 중국은 5.16점인데 반해 일본은 0.13점이었다. 이는 일본 사람 대부분이 통계대로 말했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암에 걸릴 확률은 20%입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저도 20%요.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을 확률이 30%랍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저도 30%요. 모두가 이렇게 답하면 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온다. 비슷한 문화권의 나라와 비교해도 한국 사람들은 비현실적 낙관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비현실적 낙관성이 투자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어도 나는 돈을 벌 거야. 다른 사람이 저만큼 부자가 되면 나는 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작용하는 심리적 속성을 일으킨다. 이런 심리 때문에 비투나 영끌 같은 투기적인 투자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비현실적 낙관성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주체성 자기라는 학술적 개념이다.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주체성 자기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더 영향력을 미치는 쪽, 나는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중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상성 자기는 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율성 자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라고 보면 된다. 2009년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를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독보적으로 주체성 자기가 우세했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 현시적이고 과시적이고 남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남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띈다. 반면 일본 사람은 마음속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무언가 의견을 말하면
겉마음으로는 그렇네요 라고 맞장구 치고는 속마음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는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다. 나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는 주체성 자기가 우세한 한국인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설령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은 동기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학벌, 연봉, 명품 등에 열중하고 그 기준을 소유해 타인보다 우월해지려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의 중요한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 가치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주체성 자기가 우세하고 또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성향에서 자기 가치감이 강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괜찮지. 나는 평가받은 것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객관적으로 상위에 있지.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자기 가치감이 강한 것을 넘어 심지어 과장되어 있는 편이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이상적 자기, 현실적 자기, 의무적 자기라는 게 있다. 이상적 자기는 스스로를 이상적으로 보는 부분이며 현실적 자기는 객관적 지표에 따라 나는 객관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무적 자기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또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 가치감의 독특성을 보면 한국인은 이상적 자기가 현실적 자기보다 많이 과장되어 있다. 이를 시쳇말로 근자감이라고 한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다. 하지만 근자감에도 이점이 있다.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필즈상을 수상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수학과 허준희 교수는 한 강연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자신의 원동력이었다고 밝히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굉장히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근거에서만 자존감이 나오면 그 근거가 파괴됐을 때 사람은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막연하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하면 어떤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다시 막연하게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며 회복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다. 이상적 자기에 치우친 근자감은 회복 탄력성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한국인의 행위 양식 중에 우쭐이라는 게 있다. 우쭐거린다라는 단어는 어깨의 움직임에서 나온 말이다. 어깨를 우쭐거린다, 즉 잘난 척할 때 나오는 행동이다. 우쭐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의 우쭐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명품 소비다. 2023년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명품 소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168억 달러, 한화로 20조 6,300억 원 정도였다.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많고 중국보다는 거의 6배가 많다. 최근 중국이 명품 시장에 큰 손으로 부상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우리나라에서 명품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속담을 찾아보면 우쭐의 유래는 꽤 오래된 듯하다. 전래의 속담에 나타난 과거 한국인의 자아 방어 기제라는 연구에서
저자들은 우리나라 8,000개 정도 속담 중 심리학적 방어 기제와 관련된 속담 587개를 분석해 531개로 정리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속담에는 반동 형성과 관련된 속담이 183개로 34.6%를 차지하고 동일시가 67개로 12.6%, 수동 공격이 63개로 11.8%가 나왔고 그 다음으로 투사, 전치, 부정이 나왔다고 한다. 반동 형성에 해당하는 속담은 이런 것이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냉수 먹고 갈비 트림한다. 가난할수록 기와집 짓는다. 서푼짜리 집에 천냥짜리 문호. 반동 형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감정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즉,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내 상태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가 반동 형성의 간단한 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떡을 주며 잘해주는 척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우쭐이나 허세에도 연결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공포를 느끼거나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심리가 동일시인데 나는 냉수밖에 못 먹지만 갈비를 먹은 것처럼 트림을 하거나 집은 가난하면서 기와집을 짓는다거나 막상 들어가 보면 별거 없는데 문은 번쩍번쩍하게 해놓는다든가 이런 행동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의 동일시라고 볼 수 있다. 반동 형성까지 동일시로 해석하면 동일시로 볼 수 있는 속담이 굉장히 많아진다. 34.6%에서 12.6%를 더하니 거의 50%에 육박하는 한국 속담이 동일시, 즉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다. 최근 상대적 박탈감이 한국인의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화두가 되는 심리적 특성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를 보면 소위 우쭐거리는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없이 등장한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성인 남녀 2,9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41.8%가 지인의 재력가 부모님이었고 36.2%는 잘 알려진 재벌, 26.1%는 고소득 연예인, 23.6%는 고액 연봉자인 지인이었다. 또한 부자를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경험을 질문했을 때 68.5%가 느껴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31.5%는 느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비교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상향 비교라고 하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을 하향 비교라고 한다. 상대적 박탈감은 보통 상향 비교를 했을 때 드는 부정적인 감정이다. 상대적 박탈감의 중요한 특징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데 대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지인이나 친구 등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한은 한국 문화에서 표상된 부정적 정서의 대표격이다. 한국 사람에게는 억울한 마음도 한의 원인 중 하나다. 상대적 박탈감도 억울함의 일종이다. 결국 한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막상 부자가 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질까? 아마 계속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욕망을 가질 소지가 크다. 미국의 증권사 찰스 슈왑에서 미국인들에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인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미국인들은 28억 원 정도 있으면 부자다라고 대답했다. 반면 한국인들은 43억 원은 있어야 부자다라고 대답했다. 한국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다른 욕망이나 다른 목표를 잡기보다는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인에게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한을 푸는 일이다. 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 남에게 우쭐거릴 수 있다는 말이다. 한국인에게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스러운 일이다.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든 어떤 대상 또는 부자가 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공격, 혐오가 나타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안,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와 언제부터인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혐오, 갈등의 문제는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자 물밑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아닐까. 지금의 한국 사회를 한 단어로 요약해도 경쟁 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적은 돈이나마 벌고자 폐지를 줍는 것까지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한국인의 삶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대인 신뢰도 하락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2018년 연합뉴스의 기사에 따르면 중국,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는 문항에 동의한 비율을 보면 한국이 제일 낮다. 제일 높은 중국은 1981년부터 84년까지는 57%였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살짝 오른 63%였다. 낮은 편에 속하는 미국은 1981년부터 84년까지는 43%였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35%였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1981년에서 84년까지는 38%였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는 27%를 보인다.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게 된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경쟁 때문인지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몇 년째 지키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5.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특히 75세에서 84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9.9명으로 더욱 심각하다. 2018년 OECD 국가 중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를 조사했을 때 네덜란드가 32.5%, 미국이 150%, 일본이 153.8%였고 한국은 무려 367.8%에 달했다. 빈곤 위험도가 노년 세대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짐작할 수 있다. 부자 열풍의 한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다. 통계청의 지방 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시, 충청권 몇 도시만 빼면 전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혼인율과 출생률이다. 출생률은 2023년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2017년 미시간 대학교 올리버 승 박사는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미래지향적인 성향이 짙어지며 그럴수록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다. 각자의 개체가 살기 급급해지면 미래를 설계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인구 밀도 4위다. 문제는 이 조사가 지방을 모두 포함한 통계라는 것이다. 수도권만 따로 집계한다면 인구 밀도는 더 엄청난 수준이다. 그렇기에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결혼이고 출산이고 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힘든 상황 때문인지 혐오와 갈등이 점차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최근 10년 이래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OECD 30개국 회원국 갈등 지수를 조사했을 때 1위가 멕시코, 2위가 이스라엘, 3위가 한국이었다. 일본은 5위, 미국은 6위였다.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민족적 갈등이 컸던 나라고 멕시코는 마약 카르텔 때문에 치안과 갈등이 심각한 나라다. 그 두 나라 다음으로 한국이 갈등이 심하다고 자각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2017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68만 명 정도였고 불안장애 환자는 63만 명 정도였으나 2021년에는 우울증 환자가 91만 명, 불안장애 환자는 81만 명 정도로 기록되고 있다.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잘 느끼는 부당함, 불공정 또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이 한의 초기 정서라고 했는데 부당함에 대한 지각에서 비롯되는 감정인 억울함이야말로 한의 핵심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나타난 새로운 표상이 억울하면 출세해라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출세를 해야 한다. 출세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돈과 권력을 갖는 것이다. 억울함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처한 사정이나 일이 애매하거나 불공정해 마음이 분하고 답답하다라고 나온다. 정서적인 부분은 분하고 답답한 것이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을 동시에 겪는 상황이다. 억울한데 그것을 표현할 데가 없으면 답답해지고 답답한 게 오래되면 화병이 된다. 영어 사전에도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을 만큼 한국인들에게 보이는 유명한 정신증후군이 화병인데 내가 경험한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 화병으로 갈 수 있는 감정이 억울함이다. 억울하다라는 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은 당연히 없고 한자 문화권인 일본과 중국도 억울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예전에 피겨스케이팅 선수 아사다 마오가 경기에서 질 때마다 쿠야시라고 말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못해놓고 왜 분하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했다. 일본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면 내가 스스로 때문에 분하다라는 뜻에 가까운 것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기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쿠야시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중국은 내부적 부정 정서로 무력감, 슬픔 등을 느낀다. 중국적인 표현으로 웨이치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황이 꼬였다라는 뜻이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이렇게 꼬였지? 같은 느낌이다. 이 또한 상대에 대한 분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기보다
상황에 대한 당황이나 상황 자체를 탓하는 것에 가깝다. 한국은 거의 60% 정도가 억울하고 열받고 화나는 감정을 느끼고, 일본은 당혹감, 초조감이 다른 나라보다 크고, 중국은 슬프다, 배신당했다라는 쪽으로 많이 받아들인다. 한국 사람들은 억울함을 민감하게 경험하지만 그에 대한 대처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59.6%에 달한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감정에 답답하다는 감정까지 포함된다. 한국인들의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 습관이 또 하나 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문화적으로도 형성된 생각으로 삶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바로 남부끄럽지 않은 삶이다. 또는 남부럽지 않은 삶이다. 이런 삶에는 필연적으로 비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족은 아들, 딸 하나씩 있는 4인 가족이 좋고 방 3개짜리 아파트에 30평은 넘어야 하고 중형차 이상의 자가용이 남부끄럽지 않고 학교는 어디 정도 나오고 회사는 어디는 다녀야 하고 이런 게 평균이고 기본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평균을 잡아버렸으니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남부끄러운 일인가. 상대적 박탈감이 들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까지 만들어낸다. 여기서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지나칠 정도로 높은 기준이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은 한국인들의 자기 가치감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가진 객관적인 지표보다 자기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때문에 평균도 높이 잡는 것이다.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나와야 해. 이 정도는 벌어야 해.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 해. 이런 생각 때문에 기준이 높아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미국의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돈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미국인들은 우리 돈으로 28억 원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사람들은 43억 원은 있어야 부자라고 응답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이다. 물가를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보다 실질 소득이 43%나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기준은 우리가 더 높다. 이 조사를 다시 보정하면 한국인은 미국인보다 4배에서 5배 정도 부자에 대한 기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그런 기준을 만드는 건 우리 자신이다. 내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이런 평균을, 삶의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설문조사 또한 무척 흥미롭다. 이 조사에서는 월급 3, 400만 원을 받는 중산층과 월급 5, 600만 원 이상 받는 연봉으로 치면 1억 원 정도를 받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계층에 대한 자가인식을 살펴보았다. 중산층 중에서는 79.1%가 자신을 빈곤층이라 생각하고 고소득층 중에서도 50%에 가까운 49.1%가 자신을 빈곤층이라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중산층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19.8%에 불과했으며 고소득층 중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47%였다. 고소득층 중에서 자신이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9%에 불과했다. 거의 95%에 달하는 고소득층이 자신을 빈곤층이나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과 비교해서 빈곤층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거지다. 나는 빈곤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습관에서는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 정신의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마음 습관은 외부 귀인, 즉 남 탓을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핑계다. 한국 속담 중에는 핑계에 관한 속담이 굉장히 많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 도둑질을 하다 들켜도 변명을 한다. 이런 속담이 전형적인 외부 귀인과 관련된 속담이다. 핑계는 내가 한 일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이다. 핑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져온 특성인지 1970년에서 1980년대에 외국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한국인은 핑계를 많이 댄다는 내용이 있다. 핑계란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일 리 없어 라는 마음에서 스멀스멀 생겨난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현실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음 습관 중 노력 귀인과 능력주의가 있다. 노력 귀인은 무조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가난하거나 성공하지 못했다면 노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식의 접근이다. 다른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노력을 탓하는 마음 습관이다. 능력주의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만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접근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관점이다. 한국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아무런 인프라가 없었고 기반 산업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했기에 한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의 온전한 노력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의 능력으로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노력하면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노력에 많은 것을 귀인하며 살아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세상은 100% 노력만으로 성공하거나 내 노력이 1대1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과연 내 노력이 온전히 나만의 능력이고 내가 이룬 것이 100% 나의 노력이고 능력일까 고민해 봐야 한다. 권위주의 사회 또한 현실을 불행하게 만든다.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권위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 주제를 서열성이라고 설명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든 서열을 정하고 상대와 나의 우위를 판단하려고 한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몇 년생이세요? 부터 물어보고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저 사람보다 어른이라 생각하고 우위를 점하려고 한다. 나이는 가장 사소한 것이고 돈이든 연봉이든 직업이든 학력이든 지위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그 사람 앞에서 숙이는 경향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드러내려는 속성이 있다. 이런 모습이 권위주의적인 모습이다. 신분과 지위에 따라 사회가 조직되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열과 지위를 당연하게 여기는 심리가 높은 사회를 권위주의 사회라고 하는데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적인 속성이 크고 한국인들 또한 권위주의적으로 행동하는 편이다. 권위주의적인 성격에서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갑질이다. 갑이 을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고 을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을 갑질이라 하며 갑은 을보다 우월한 지위와 권위를 보장받고 그 지위와 권위를 근거로 을의 복종을 요구한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고 아무것도 거부해서는 안 돼. 이런 태도가 갑질의 바탕이다.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면 양보하고 상대가 나보다 아래라는 생각이 들면 내 것을 관철하려고 한다.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90.9%가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지적 오류에는 근거가 없거나 사실과 다름에도 그 사실이 맞다고 생각하는 임의적 추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보만으로 판단하는 선택적 추상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데도 이거 나한테 한 이야기인가? 라고 받아들이는 개인화, 세상의 모든 일을 참과 거짓,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으로 파악하려는 이분법적 사고, 여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파국화가 있다. 이런 경향이 한국인의 90.9%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세상에 땡땡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난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에 남녀 차별을 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건 나라도 아니야. 굉장히 파국적인 생각이다. 세계적인 통계학 석학 한스 로슬링이 참여한 팩트풀 리스에서는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볼 수 없는 실질적인 지표들을 제시한다. 세계 빈곤율은 줄고 있고 학교 진학률은 늘고 있으며 보건의료 환경은 개선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지만 그 수치도 조금씩 줄고 있다. 이는 세상이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인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아닌가? 절대 나답게 살 수 없나? 그렇다면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본인의 삶을 생각해보고 스스로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고민해보고 그 목적에 따라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웨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비투스는 교육을 통해 상속되는 무의식적인 가치체계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오는 어떤 무의식 같은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은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다.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은 사실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 욕망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내 삶을 오롯이 사는 것에는 긍정적인 정서도 돈도 상관이 없다. 내 삶을 사는 것의 시작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를 찾고 그 이유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사는 것이고 나로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내 삶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실존주의라고 부른다. 단순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존이다. 실존은 결코 쉬운 개념이 아니다. 일단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찰해야 하는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부터 쉽지 않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진짜 나를 젤프스트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겉모습인 페르소나도 아니고 살면서 나라고 느끼는 순간순간의 자아도 아니다. 칼 융은 인간의 내면에는 자아가 부정하는 또 다른 부분인 그림자가 있다고 말했다. 빛이 비칠 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그림자가 된다. 우선 어떤 부분이 빛을 받을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 이 사람은 참 괜찮아.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좋아. 라는 부분이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빛을 받는다.
이것이 가면, 페르소나다.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면에서 빛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는 점점 커진다. 이 그림자도 자신이다.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여서 그림자를 포함한 자신을 진정한 자신으로 깨닫는다는 것이 융의 자기실현 개념의 핵심이다. 자존감은 다음의 문제다. 자존감은 내가 누군지 알고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한 다음 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존감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한다. 자기계발서에서도 자존감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고, 육아를 할 때도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말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자존감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말하는 자존감에는 옳지 않은 것도 많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도 전에 자존감부터 세우는 것은 표면적이고 성숙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잘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자아 개념을 가지기 쉽다. 진짜 나에게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실현이다. 융은 자기 실현을 개성화라고 표현했다. 내가 인식하는 나는 페르소나라든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버릇 같은 자아에 가까운 개념일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와 나 또는 이전까지의 내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 나답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답게 사는 것의 시작은 자기 수용이다. 자기 수용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 다음에 나로서의 삶이 시작된다.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사람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살아갈 이유, 즉 삶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수백만의 유대인이 끌려와서 가스실에서 학살당하고 강제노동을 하다가 쇠약해져서 사망하고 말았다. 이런 무서운 곳에서도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은 것이다. 빅터 프랭클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이유를 찾는 사람은 쉽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유명하고 잘나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희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생명에 대한 끈도 놓아버린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심리학의 주류였던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은 자극에 반응하는 존재라는 관점을 가졌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자극에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발견이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한다. 똑같은 자극이지만 이곳에서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이곳에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살아남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선택이 의미 치료의 출발점이 된다. 삶의 목적이 삶을 나아가게 한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재미와 즐거움이 생긴다. 우리 삶에는 목적이 있어야 즐거움이 생긴다. 삶을 통제하는 통제감과 함께 목적을 찾는 것이 나다운 삶의 시작이다.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누군가가 찾아주지 않는다. 삶의 목적을 직접 찾는 게 현대 사회에서 실존해야 하는 개인의 책임이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했다.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누구나 살다 보면 한계를 만난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무리 용을 써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한계에 좌절해야 할까? 한계 상황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뭔가를 더 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한계에 닥쳤을 때는 좌절하기보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한계를 만났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한계라고 생각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불편함은 견뎌야 한다. 건강하고 멋진 몸을 갖고 싶으면 지루함을 이기며 운동을 해야 하고 근육통을 버티며 지속해야 한다. 고시나 시험에 합격해서 성공하고 싶으면 놀고 싶어도 책상 앞에 앉아 피 터지게 공부해야 한다. 무언가를 창작하는 일도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러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고통을 견뎌야 한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라고 해서 그 삶에 불편함과 고통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내 삶을 사는 이들은 자유롭다. 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상대적 박탈감에서 자유롭다. 법륜 스님은 인생의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내면에서 오는 목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싶다. 노력한 결과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내 삶의 이유는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한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진실한 삶의 이유를 찾아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란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부자 유전자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